네, 오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승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자유주의 사상이 경제 발전의 에너지였다라는 주제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70년 전만 해도 그 냉전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최빈국에 가까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한강의 기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사에서도 경제 성장의 원인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지리가설이라 해서 서양의 동양보다 잘 살게 된 것은 서양이 위치적으로 온대 지역에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렇게 열대 지역에 있는 나라보다는 잘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리가설이 몽테스키ュ에 이후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막스 베버 이후에 문화가설, 문화적, 종교적 요인이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근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까지 얘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한을 보면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붙어 있고 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었던 두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굉장한 경제력 격차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남북한에서는 그런 지리가설이나 문화가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질적인 같은 나라였던 두 남북한이 이렇게 큰 경제력 격차가 보이는 것을 보면 이거는 뭐 결국 경제 체제의 차이다. 남한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돼서 국제 분업 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순수한 그 경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 정부 개입이 하나도 없고 완전 경쟁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 시대에 그걸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정부 개입이 많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이 이제 자본주의 때문에 발전했다 그러면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는 정부 그 개입해서 발전한 거 아니냐?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는 뭐 이념적으로 또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 자본시장 경제하고 그다음에 정부 개입을 중요시 여기거나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지만 현실 체제에는 완벽하게 100%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운영한 나라도 없고 또 이제 과거에는 몇몇 나라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정자본주의랄까 혼합자본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성장한 원인을 그냥 시장경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그럼 시장경제 안에서 어떤 시장경제를 해서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관치금융도 했었고 또 경제기획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가 시장에 구체적으로 간섭을 했고 또 경제개발 계획도 만들었고 이렇게 정부가 간섭한 측면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 뭐냐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기는 쪽에다가 성과를 몰아준다든지 이런 그 시장경제의 원칙인 차별화의 원칙은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성공했다기보다 정부가 시장경제를 활용을 해서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이점만을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 안에는 그 자본주의 안에서도 시장경제 특별히 그 원칙을 지키는 시장 제도를 세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시장 경제는 언제 맨 처음에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인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하는 쪽, 또 식민지 수탈론을 이야기하고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시니 경제사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런 주장들을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고도성장 얘기하면 60년대 이후 박정희 정부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박정희 정부가 북한과 달리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게 60년대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실 근데 한국이 자본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를 통해서 했지요. 사실 일본은, 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네들과 비슷한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1905년 이후에 조선 경제를 서서히 서구 자본주의를 이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자본주의의 모습이 한국에 이제 지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래의 이제 역사학과 쪽에서는 주로 이 일본이 식민지 자본주의를 이식하는 바람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왜곡돼서 경제 성장이 정체됐다. 그렇죠. 흔히들 많이 듣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일제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도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맹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농이 발전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맹아들이 싹 트고 있었는데 일본이 개입해가지고 그게 다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생 때 그렇게 배우고 외웠습니다.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 수탈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해왔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자본주의를 이식해주는 바람에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에도 경제가 성장했고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일부 경제 사학자들이 볼 때 일본이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민법 체계라든지 소유권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네 땅을 분명히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엔 정부라는 것이 없고 전부 이 왕토 사상에 의해서 모든 국유지는 다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분리가 됐다든지, 그 다음에 양반제도가 이제 철폐가 되고 그 신분제도가 없어졌다는 거라든지 이런 자본주의가 도래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혁신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일본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도움이 됐다. 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에서, 일본인 학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 경제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초가 놓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참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면 마치 이제 친일파인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더 옳으냐 이거는 지금도 학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식민지 근대화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객관적 자료는 뭐냐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인구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제사에서는 사실 한 나라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척도가 있는데 지금처럼 GNP를 매년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걸 알 수 있는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제일 객관적인 팩트가 평균 신장의 크기입니다. 키가 컸느냐,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늘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시대에 성장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얘기하는데 조선 후기에 조선에서 인구가 증가하지 별로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40년간 인구가 2배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성장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일제시대에 수탈만 당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습니다만 일제시대 태어나서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냈어요. 그때 이제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내선일체라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똑같은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조선인어를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각종 공출을 하고 징용 보내고
뭐 이런 일련의 것들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제 수탈한 기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사보호조약이 있었던 1905년부터 해방까지 사실상 40년간 일제가 통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한일합방 이전에 5년 동안 벌써 조선에서 화폐 개혁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조선 통치를 위한 준비를 척척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40년인데 그 40년 기간 중에 32년 정도, 1905년부터 1937년까지는 그런 그 창씨개명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건 전부 37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을 일본과 똑같은 경제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서구 자본주의를 이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군부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면서 네, 1931년에 네.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중요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에 있는 그 자원만 가지고는 이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37년부터 소위 말하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취하면서 조선인들을 이제 일본인만큼은 아니지만 2등 국민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수탈이 더 가혹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또는 일제시대 40년을 네. 똑같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볼 수는 없고 초기에는 자본주의를 상당히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들어가면서부터 통제 경제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2년은 자본주의 이식기, 그 다음에 7, 8년은 통제 경제기 이렇게 네. 이제 구별을 해서 봐야 됩니다. 네, 교수님의 이러한 분석을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 특히나 뭐 이런 근현대사를 배울 때 그 고등학생들이 이런 인류적인 그런 정보만을 습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를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정보가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서 이런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이식되어 왔던 그런 시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이승만 정부에서 시행했던 그 시기를 역사적 분기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해주셨나요?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본주의를 했던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됐고 네. 공산주의 했던 나라는 못 살게 됐다. 이거 지금 와서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가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나서 또 많은 사상가들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자본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일까? 이런 의심을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이게 자본주의 나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대공황 당시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데 1920년대 이전에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전, 1900년대부터 1919년까지를 프로그레시브 이어라, 그러니까 진보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도 네. 굉장히 이제 진보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소련의 그 계획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구경하러 갈 정도로 이 사실 농업국가였던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고 나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1930년대까지 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하는 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똑같이 농가나 먹고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직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많은 이제 한국의 지식인들은 네.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더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네. 그 제일 서쪽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몇몇 나라들만 자유주의 진영에 편입돼 있지 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나 또는 인도와 같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거의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우측에 있는 한반도에서도 절반 남한만이 자유주의를 지킨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굉장히 선택인 것 같아요. 쉽지 네. 않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참 천재죠. 천재이면서 이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이런 분이 나라를 초대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공산화의 위기였던 6.25 전쟁에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 한반도를 지켜냈다는 것은 정말로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네. 우리나라가 참 운도 좋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공산화되느냐 아니면 자유진영으로 남아있느냐, 이런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촬영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정말 역사적 분기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이 한국의 경제학적 발전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있으시죠.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개발 독재다, 또 뭐 무슨 정경유착을 근원지다라고 비판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은데, 이 경제적 발전, 이 자유주의 사상과 경제 발전,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적 경제 성장 모형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수출 주도적 성장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국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벌 주도적 성장이었다. 사실 대만하고 비교해 보면 대만은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이 대기업 중심이고, 또 한국은 자체 브랜드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대만은 그 자체 브랜드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이 이 재벌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도 또 대부분 또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뿐이지, 네. 재벌이 중소기업보다 재벌이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국적 성장 모형의 3번째 특징이라 그러면 정부 주도적 모형이라고 네. 합니다. 과연 한국 경제 성장이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박정희 정부는 시장에 깊숙이 개입한 거 사실입니다.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고이자율 정책을 취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 자본의 배분을 그 이자율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본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도록 하면, 네. 그러면 저개발 국가는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하고 달리 아직 미개척 분야가 많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또 개발도상 국가는 자본이 부족하니까 자본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까 네.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비싼 이자율을 감당하고도 확신에 차서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기업들만 돈을 빌려갈 테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자본의 배분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가 대만인데,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돈을 많이 이제 초기에 투여될 수밖에 없는 중화학공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이 자본의 회임기간이라고 그래요. 임신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한 10개월 있어야 나오듯이 어느 그 기업도 똑같아요. 돈이 투입돼서 이익을 볼 때까지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경공업은 자본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비교적 짧아요. 그런데 중화학공업은 설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견딜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중화학공업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걸 그 은행을 전부 국유화하고 또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경제기획원도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도 하고 이렇게 경제를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지켰다는 것과 함께 네. 민간 부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네. 특히 민간 부문의 역할이다 그러면 기업과 국민을 들 수 있는데 기업의 경우에 이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가 정신이 제일 충만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굉장히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네. 이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자조 정신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독일에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총알이 빗발치는 월남전에 일하러도 가고 네. 또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그 더운 나라에서 건설을 또 하고 이런 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우리 선배들 그리고 또 공단 같은 데 가서 네, 힘든 일들도 하고 또 여자들도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집을 떠나서 편안한 부모 밑을 떠나서 이런 도예지에 와서 공단에 가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했던 이런 국민들의 자조 능력, 자조 의식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식. 사실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내가 먹고 살 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고 또 나라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복지주의 국가도 좋지만 너무 의타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의지할 수 있는 나라도 없었고 나라를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돈 있는 부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네. 이런 정신 때문에 있었던 거죠. 사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너무 원조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자조 정신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물론 해외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6.25 전쟁 직후에 이럴 때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원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나라 하나도 없거든요. 네. 우리 온 국민이 정말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죠. 지난번에 나왔던 영화 그 국제시장에서 봤듯이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내 가정을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강인한 자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유주의 사상이 경제 발전의 에너지였다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이 자조정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나라에 설 수 있었던 그 역사적 분기점까지 정말 감동의 순간들이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자유주의 사상 경제 발전의 에너지였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최소한의 수준의 경제적 수입은 있어야 먹고 살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그 최저 생계비 이하의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구호가 천박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인간 본성의 필요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는 이런 철두철미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에 흑주성이었던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기까지는 정말 예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요즘도 정말 힘듭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신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